돌아와 줘요. 제발 돌아와 줘요. 내가 잘못했어, 준호 씨. 나 정말 혼자는 못 살겠어요. 서울 시내 한 구청 앞 작은 공원 벤치, 흰 가운 대신 단정한 코트 차림의 70대 여성이 70 넘은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생 교수님 소리 들으며 대학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던 은퇴한 내과과장 한미정, 70살, 그녀가 무릎 앞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 은퇴한 남편 강준호, 72이었습니다. 일어나요, 미정 씨. 이러면 제가 더 민망하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다시 우리 예전처럼 아니에요. 예전보다 제가 더 잘할게요. 이번엔 제가 맞출게요. 제발 다시 만나줘요.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건 한 번도 약해지고 싶지 않았던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어야 하는 건 평생 자상함으로 살아온 남자의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서로의 40년 결혼 생활에 찍는 진짜 마침표라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미정이 준호를 처음 만난 건 의대 4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병원 실습이 끝나고 지하철역으로 뛰어가던 날, 플랫폼에서 누군가 넘어지며 떨어뜨린 서류 뭉치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때 서류를 주워들고 괜찮으세요? 하고 손을 내밀던 사람이 바로 강준호. 당시 중견기업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정이 숨을 고르며 말하자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긴장하고 실수하면 혼나고 경쟁 속에서 치여 살던 날들. 그 가운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날 서류 주운 거 2년이면 2년 아닐까요?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미정은 바쁜 와중에도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커피숍 창가에 앉은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동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진료,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까지 누구도 길게 듣지 않던 그녀의 말을 준호는 끝까지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 이야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연애는 조용하면서 깊게 이어졌습니다. 새벽 당직이 끝난 뒤 준호 씨가 병원 앞에 데리러 와서 뜨끈한 어묵 국물을 건네던 순간은 지금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당신 보면 피곤한 게 좀 나아. 그 말에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고 그 모습이 미정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건 어느 늦겨울 저녁 눈이 내리던 병원 옥상에서 준호가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미정 씨는 바쁘고 힘들고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신 옆을 오래오래 따뜻하게 채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미정은 모든 힘듦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정의 동료 몇 명, 준호의 회사 친구 몇 명만 와서 축하해줬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큰 빛이었는지, 그리고 그 빛이 세월 속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새벽 5시 40분 서울중앙대학병원의 내과 회진실, 컴퓨터 화면에 불빛만 켜진 어둠 속에서 누군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내과 교수 한미정, 젊은 레지던트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벌써 오셨어요? 미정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응, 당뇨성 케톤산증 환자 수치 다시 봐. 혈가스 새로 뜬 거 업데이트 됐어. 레지던트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거 아직 시스템에 안 올라왔는데요? 그 말에 미정은 모니터를 살짝 돌려 보였습니다. 새벽에 당직 라인으로 전송됐더라고. 이런 거 놓치면 환자 상태 금방 나빠져. 환자 상태를 누구보다 먼저 보고 수십 명의 담당 의사보다 더 빨리 판단하는 사람. 그게 한미정이었다. 응급콜이 울리자 그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71세 여성, 호흡곤란, 의식 저하, 교수님 DNR 여부 확인해야. 아니, 지금 상태면 지금은 DNR 논의할 상황 아니야. BP 얼마? 78에 40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준비하고 500cc 볼루스 바로. 그녀가 지시하는 목소리는 단호했고 응급실 공기는 묘하게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역시 한 교수님 오시면 분위기가 달라져.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미정이 오면 모두가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그렇게 환자들을 살려왔습니다. 중증 환자, 희귀 케이스, 누구도 답을 모르던 경우까지 한 교수님한테 물어보자라는 말이 병동의 공식처럼 되어 있었죠. 오전 회진이 시작되면 같이 걷는 레지던트들과 펠로우들의 긴장감이 배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환자 침상 곁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이미 다 외우고 있었고 각자 담당 의사들이 놓친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3번 환자는 왜 수액 속도 안 줄였어? 아, 제가 어젯밤. 밤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이건 밤낮 상관없이 위험해지는 수치야. 호통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말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너 어제 결정한 항생제는 잘했어. 근거가 확실했고 환자한테 분명히 도움이 됐어.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할 거야. 이 말 한 줄이 주니어 의사들에게는 몇 달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하고 단단하지만 따뜻한 선배. 그게 한미정 교수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진료과 회의에서 자료를 넘기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환자는 단순 폐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영상학과 협진 넣어 가능한 빨리 CT 재촬영하고 CRP, 프로칼시토닌 수치 다시 체크해. 다른 과 교수들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역시 한 교수님은 보는 눈이 달라. 이번에도 케이스 제대로 잡으셨네. 회의가 끝나고 진료실로 돌아오면 대기 환자 40명, 퇴근 시간은 늘 밤 10시가 넘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의사를 만나면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어떤 날은 수술로 아내를 잃은 남편이 진료실 문 앞에서 미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아내는 못 살렸지만 제가 아내를 위해 최선의 사람을 만났다는 건 그게 제 위로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미정의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이 그녀를 다시 병원으로 뛰어가게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녀는 의사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모든 가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료실 불이 꺼지고 나면 집에서는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와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딸 수빈의 성장 과정 대부분은 남편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미정의 머릿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환자들은 살리는데 정작 내 가정은 어떻게 된 거지? 그 균열이 결국 이들의 40년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마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강준호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 부엌에서는 향긋한 미역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루라서가 아니라 당신은 밤새 병원에서 고생했을 테니까 그 마음 하나로 매일 새벽을 깨우는 남자였죠. 식탁에 놓인 국은 늘 따뜻했고 밥은 타지 않았으며 딸 수빈이 먹기 좋도록 반찬은 작게 잘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려놓은 식탁을 사진처럼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속삭이곤 했습니다. 둘 다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어린 수빈이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울던 날, 준호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손잡고 천천히 가볼까? 싫으면 돌아와도 돼. 근데 혹시 몰라. 재밌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울던 아이가 희미하게 웃었고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기뻐했죠. 회사에서도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짜증내지 않고 뒷정리가 필요하면 먼저 일어나 도와주고 점심시간이면 딸 도시락에 넣을 과일을 깎아두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 피곤하니까 간식이라도 챙겨야지. 저녁이면 그는 늘 같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병원, 미정이 야간 당직이라면 간식거리를 담은 작은 봉투를 들고 조용히 병원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고구 맛빵이야. 미정은 늘 피곤한 얼굴로 됐어, 나 바빠 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녀는 늘 강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딸 수빈이 초등학교 발표회에 선 날, 준호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누구보다 큰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무심히 폰을 보기도 했지만 준호는 한순간도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빈이 무대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달려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최고였다.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리고 발표회 영상은 그의 겨울까지 그의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그는 두 잔의 물을 침대맡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나 오늘은 일찍 올지 모르니까 미정을 위한 것이었죠. 미정이 자주 말하던 당신은 왜 이렇게 집안일을 많이 해? 라는 질문에 준호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세상을 살피니까 나는 집이라는 작은 세상을 지키면 되지. 그리고 그 말은 허풍이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수빈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 겨울, 부부는 처음으로 육아 방식의 차이를 깊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소복히 내린 토요일 아침, 준호는 딸의 책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미술대회 가는 날이잖아. 아빠랑 같이 가자. 그때 마침 야간 당직 후 들어온 미정이
코트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미술대회, 그게 오늘이야? 응.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준호는 최대한 조심스러웠지만 대답은 이미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피곤한 얼굴을 감추지 못한 채 식탁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병원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수빈은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빠랑 갔다 올게. 수빈의 짧은 말은 마치 무엇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바빠서 없는 자리에 아빠가 있는 것. 하지만 그 말이 미정의 가슴을 살짝 찔렀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무엇이었을까? 아플 때 곁에 있었던 사람, 체육복을 찾아주던 사람, 숙제를 봐주던 사람, 그 모든 순간에 없었던 건 자신이었습니다.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수빈아, 엄마랑 가고 싶진 않아? 수빈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엄마는 좀 쉬어. 아빠가 잘 챙겨주니까. 말은 배려였지만 미정에게는 엄마는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준호는 미정의 표정을 읽으며 살짝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 씨, 괜찮아.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맡아온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수빈이가 엄마를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미정은 그 말조차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실패한 엄마라는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준 게 뭐가 있지? 병원에서 인정받는 동안 가정에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날 미정은 처음으로 성취의 그림자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녀가 얻은 명성과 실력이 아이의 기억 속에서는 지워져 있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너무 깊게 벌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미정이 집에 돌아오니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딸 숙제를 봐주고 있었고 수빈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남은 우유, 지우개 가루, 미완성된 과제지. 수빈아, 이제 그만 자자. 준호가 딸을 살포시 안아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아이를 재우고 싶은데, 저렇게 일상의 일부가 되고 싶은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정이 수빈을 방에 재우려고 다가가면 수빈은 본능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줄 거야. 엄마는 쉬어. 그 순간 미정은 딸의 배려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럼 잘 자. 웃으며 등을 돌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실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날, 준호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은 어땠어? 그 질문에는 관심과 애정, 걱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깊게 한숨을 쉬며 짧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사실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수백 가지는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살려낸 환자 얘기, 오진을 바로잡아 생명을 구한 이야기, 후배 의사와의 갈등, 당직실에서 울며 버틴 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모든 이야기가 입술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나를 기다렸는데 내 피곤함을 그대로 털어놓는 게 맞나? 내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될까? 나는 집에서도 의사처럼 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별일 없었어 라는 말로
모든 감정을 봉인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진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날이 쌓여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와 말해도 전달되지 않을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준호 역시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듣고 싶지만 내가 의학을 잘 모르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집안일 했던 이야기는 하찮아 보일까? 준호가 조심스레 시작한 말은 대개 미정의 짧은 대답에 막혔습니다. 응, 알겠어. 그래, 수고했네. 잠깐만 내일 발표 준비해야 해서. 그럴 때마다 준호는 자신이 아내의 삶에 들어갈 틈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자신이 가정의 리듬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으로 자꾸 말문이 닫혀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았지만 말을 잃어버린 부부가 되었습니다. 손을 깍지 낄 이유는 없었고, 함께 앉아 TV를 볼 시간도 없었고, 서로의 하루를 들여다보려는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일만을 전달하는 짧은 문장들로만 남았습니다. 수빈이 내일 체험학습 있어. 응. 도시락은 내가 싸둘게. 그래. 이 문장 속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애정도 서운함도 없어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사랑을 말하는 방법을 잃었고 준호는 아내에게 다가갈 타이밍을 잃었으며 둘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결혼 40년의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대학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본 날 65세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항상 맞아주던 실습생들의 인사도 없고 다음 스케줄을 알려주는 간호사도 없었고 밤마다 울리던 응급 호출도 사라졌습니다. 한 교수님, 조금이라도 쉬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온 미정이 마주한 것은 더 큰 고요와 고독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의학 서적, 벽에 걸린 교수 임명장, 비워진 당직표,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반면 준호는 그녀의 은퇴를 이제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참에 여행이라도 갈까? 준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행을? 글쎄 나는 이제야 좀 나를 찾고 싶어. 그 말 뒤에 감춰진 뜻을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의 일상을 채우기 위해 미정은 스케줄을 바짝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책 읽기, 요가, 온라인 강의, 병원 강좌 참석. 하지만 그 모든 활동 뒤에 남는 건 지독한 허전함 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지? 집에서는 필요 없고 병원에서도 끝났고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남편 준호가 주방에서 수빈의 도시락을 싸며 말했습니다. 내일 수빈이 회사 연수 발표에 있어. 같이 가볼래? 순간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 내일 스케줄 있어.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케줄? 뭐 하는 건데? 그냥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 말은 누가 들으면 별일 아닌 대답이었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미세한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시간 보내는 것도 아니야. 미정은 말없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벼운 파동 같은 침묵이 거실을 스쳐갔습니다. 준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당신 은퇴한 뒤로 나 조금 서운했어. 왜? 같이 있을 시간이 생겼는데 그걸 나랑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정확히 미정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당신은 좋지? 당신은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 난 달라. 30년 넘게 병원에서 버텼고, 이제야 나를 되찾고 싶은데. 준호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 한마디는 미정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나는 가족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둘 사이에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를 피하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늘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왔잖아. 미정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내가 무너져도 병원에서 버티고 집에 오면 당신이 다 해놓았고 나는 그냥 의사로 살기만 하면 되는 사람처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 미정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잘못은 아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나를 잃었어. 아내도 엄마도 나도 아닌 그냥 한 교수로만 살아온 거야.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 속에 섞여 있는 절망과 고통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린 이제 뭘 해야 하지?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준호는 굳어진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미정의 입술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의 짐이 되기 전에 그만하자.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둘의 40년을 갈라놓기엔 충분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미정아, 그게 진심이야? 미정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지만 스스로 되돌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붙잡으면 안 되는 거지? 미정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서 가장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나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이기에 이 결심은 더욱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혼 후 첫 새벽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준호는 수빈이 도시락을 싸고 미정의 커피를 내려놓으며 여보, 오늘도 힘내 라고 말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방엔 식탁에 놓인 빈 컵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까지도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득 습관처럼 말했어요. 여보, 오늘 아침은 뭐 먹을래?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가 없는 집이 얼마나 크게 비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그릇 하나, 소파에 던져진 담요, 심지어 공기마저도 미정이 있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함이 아니라 부재가 만든 적막이었습니다. 반면 미정의 아침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어요. 이혼 첫날,
그녀는 오래된 옷장 문을 열고 수년 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나였나? 30년간 병원 가운과 스크럽만 입던 삶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을 고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이어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요가 강습에 나갔어요. 한미정 씨, 처음 오셨어요? 네, 많이 어색하네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수록 굳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고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가볍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못했던 마음이 그제야 천천히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미정이 떠난 빈 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불 모양, 베개 자국, 아침 햇살에 비친 먼지까지도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어요. 특히 책상 위에 놓인 미정의 의사 명찰, 내과 교수 한미정. 준호는 그것을 손에 쥐고 마치 사람의 체온이라도 남아있는 듯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목소리가 자꾸 떨렸지만 아내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정 역시 이혼이 가져온 자유를 온전히 즐기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면 익숙한 식탁에 혼자 앉아 준호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 먹는 게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더라. 그녀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천 명을 살렸던 손인데 단 한 번도 가족의 식탁을 챙기지 못했던 손이었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울었습니다. 준호는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미정은 되찾은 자유 속의 공허함 때문에. 하지만 그 슬픔의 뿌리는 같았어요. 40년 동안 서로 맞물려 돌아가던 두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두 사람 모두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미정의 삶은 처음엔 자유로웠어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수십 년 만에 나라는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쪽이 비어가는 것 같았어요. 명예로운 교수직도, 사람들이 건네는 칭찬도, 여유로운 하루 일정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빈 진료실의 정막보다 이혼 후 집안의 정막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수저를 내려놓은 그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 사람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준호의 삶은 처음엔 무너지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천천히 회복되어 갔어요. 밤마다 허전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늦은 나이에 커피 바리스타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강준호님, 라떼아트가 꽤 예쁘게 나왔어요. 강사가 건네는 말에 준호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딸 수빈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만의 집으로 독립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잘 지낼게. 아빠도 이제 아빠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준호의 등에 얹힌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시간과 함께 옅어지면서 준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미정의 후회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어요. 복지관에서 돌아오던 길, 밖에서 부부들이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볼 때면
미정의 걸음은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기대는데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냉정했을까? 심지어 남편이 꿈에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하던 준호의 얼굴. 여보, 오늘도 힘내. 그 평범한 문장이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처럼 두 사람은 같은 공원에서 마주쳤어요. 준호는 밝은 표정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혼자여도 자연스럽고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준호 씨.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미정에게 인사할 뿐이었어요. 잘 지냈어, 미정 씨? 응, 잘 지냈어. 아니, 사실은 잘 지냈다고 하기 어렵네. 준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걱정했을 그가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 미정의 가슴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상처를 딛고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길에는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다는 걸. 미정의 목소리가 서서히 젖어들었어요. 나 당신이랑 이혼한 거 후회하고 있어. 그 고백이 공원 바람에 흩어질 때 두 사람의 삶은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미정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더없이 자유롭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요가 수업, 서예 수업, 봉사활동, 독서 모임, 그녀는 30년 넘게 병원에 붙잡혀 살던 삶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과 웃고 돌아온 날도, 예전보다 화사한 옷을 입고 나온 날도, 집 문을 닫는 순간 허전한 공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저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공원에서 우연히 준호를 만난 그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보는 그녀 앞에서도 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미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잘 지냈어, 미정 씨? 그 짧은 인사조차 미정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 삶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떠나온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늦은 저녁, 미정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듯했고, 다리는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식탁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지 나한테? 그녀는 자신이 남을 돌보는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머리가 핑 돌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하자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수십 년 의사로 일했던 시간보다 오늘의 이 고독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이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어떤 이는 결과 나오면 바로 말할게. 라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정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아플 때 내 손 잡아주던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 준호, 밤새 당직 설 때 커피를 들고 찾아오던 남편. 열이 날 때 손수 물수건 적셔준 사람, 아파서 잠 못 들 때 새벽까지 등을 쓸어주던 사람. 그 모든 따뜻한 순간을 그녀는 버렸었습니다. 검사 후 의사는 말했어요. 과로와 탈수, 스트레스까지 겹쳤습니다. 당분간 안정하셔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휴대폰을 켜는 순간 눈앞에 뜬 이름에서 손이 멈췄어요. 강준호. 그 번호를 누르려다가 끝내 눌러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니까요. 그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 불빛이 흔들리며 지나갈 때 미정의 마음에서 단 하나의 진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준호 씨를 너무 늦게 사랑했구나. 이혼을 먼저 말했던 순간 자신은 그저 자유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가족 안에서도 늘 혼자인 느낌, 병원에서는 항상 부담과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삶,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준호에게 등을 돌렸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남편은 그녀의 짐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이 사라진 지금 미정의 마음은 터무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잠깐 볼 수 있을까? 잠시의 침묵 후 준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복지관 앞에서 보자. 예전이라면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온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은 준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 또렷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졌어요. 준호 씨. 그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조차 세상이 무너지는 듯 아프게 들렸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떨렸어요. 나 잠깐이면 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준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미정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미정 씨, 일어나. 준호가 당황해 다가오려고 했지만 그녀는 손을 앞으로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흐느끼는 목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햇살에 반짝이는 눈물. 미정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어요. 내가 당신이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늦게 알았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해준 것들,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알겠어. 당신이 없으니까 나는 반쪽짜리야. 말을 하며 미정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 뭘 이제 와서 후회해. 그래도 너무 불쌍하다. 미정은 모든 시선을 견디며 준호의 대답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입술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정이 무릎을 꿇은 자리, 가을 햇살은 묘하게 따뜻했고 복지관 앞을 오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춘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그의 표정엔 분노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전에 닫혀버린 마음의 문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미정 씨, 제발 일어나요. 준호는 서둘러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일어나면 다시 말 못할 것 같아. 그 말은 절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지금 준호의 대답만이 전부였으니까요.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녀의 젖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씨,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없는 삶이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외로운 줄 나는 정말 몰랐어. 준호는 고개를 살짝 떨구었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나 정말 당신 사랑했어.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고 준호의 가슴도 순간 뜨겁게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어요. 미정도 그의 앞에 앉았지만 아직 떨림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미정 씨, 나도 정말 많이 흔들렸어. 미정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정말? 응. 당신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할 때 내 마음도 순간 옛날처럼 돌아가려는 것 같았어. 미정의 눈빛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바로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난 또 깨달았어. 뭘? 준호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야.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몇 초간 말을 멈춘 뒤 조용히 속마음을 꺼냈어요. 나는 당신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어.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난?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씨도 변했잖아.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해냈는지 알아.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까 병원에서도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느꼈어. 당신이 필요해. 정말로. 준호는 가슴이 차갑게 저며왔습니다. 그녀가 느낀 외로움이 얼마나 깊을지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미정 씨,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원망도 안 해. 정말이야. 그 말에 미정의 눈물이 더 크게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는 거야?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다시 돌아오면 우린 또 아플 거야. 아니야, 이번엔 내가 더 잘할게.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나를 힘들게 한 건 당신이 아니었어. 그 한마디가 미정의 흐느낌을 멈추게 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건 우리가 서로를 너무 늦게 이해했다는 사실이야. 이미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고 그 상처가 다시 관계를 만들 만큼 아물지 않았어. 미정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준호는 이어 말했어요.
난 지금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법을 배웠어.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이제야 좀 알게 됐어. 그 말은 잔인했지만 돌려 말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미정 씨, 준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우린 정말 많이 잘 살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로의 짐이 되기보다 서로의 자유가 되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정이 고개를 크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자유보다 당신이 필요해. 준호는 조용히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둘의 마지막 끈을 조용히 잘라내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벤치에서 완전히 무너져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듯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한번 바라본 뒤 말없이 걸음을 옮겼어요. 그 뒷모습을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늦은 걸 미정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울음은 더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부부였던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미정의 선택이 부른 결과를 보며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후 각자의 길을 걷게 된 두 사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너무 늦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버린 탓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듯 두 사람의 삶 역시 고요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가끔은 쓸쓸했고, 가끔은 편안했으며, 가끔은 서로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진실로 모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제때 알아야 한다. 미정은 혼자 사는 집에 익숙해지며 천천히 씁쓸한 깨달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우리 나이에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무게를 가볍게 덜어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잘 지내고 있었지만 때때로 부엌에 앉아 같이 커피를 마시던 아내의 뒷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서로를 놓아주는 게 맞았어. 누군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온다는데 왜 붙잡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 단호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한때 서로의 전부였던 사랑도 시간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단단한 신뢰와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붙잡는 사랑은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한 평생을 살아오며 뒤돌아보면 붙잡아서 행복해진 날보다 놓아줘서 평온해진 날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들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과거를 되돌려 붙잡는 시간이 아니기를, 자신을 이해하고 상처를 다독이고 남은 날들을 편안히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용기는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미정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손이 아니라 놓아주어도 미움 없이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준호 또한 알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억지로 이어붙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각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결말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선택 앞에 놓입니다. 그 선택이 슬프든 기쁘든 아프든 언제나 한 가지 진실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미정은 오늘도 작은 복지관에서 웃음을 배우고 준호는 새로 생긴 취미 속에서 평온함을 발견합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에게 남은 따뜻한 기억 하나는 평생 안고 갈 것입니다. 사랑의 결말이 반드시 함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것, 그것도 어른들의 사랑이고 노년의 사랑이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배워야 할 삶의 마지막 교훈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